이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일은 관념의 조작이다. 그런 관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어딘가에 천국 같은 별천지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삶은 매 순간 맞이하는 현재의 연속일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주를 꿈꾸고 탈주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눈과 귀가 먼다. 하지만 떠나지 않기로 하는 일은 떠나는 일보다 더 큰 용기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의지이며 속박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제 땅에 두 다리를 받고 버티려는 비장함과 결연함의 소산이다. 소크라테스는 타락한 그리스의 거리 한복판을 절대 떠나지 않았으며 마침내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떠나야 한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다 보면 내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진정성에 대해 돌아볼 겨를조차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성의 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창준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룹피플스 악음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네. 구절은 책에서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들이 대체로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황된 꿈, 망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진 것 같아요. 네. 대박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진실한 삶을 찾으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마주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대박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욕망이 막 아른거리기도 하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저는 주로 이제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네. 근데 직장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이 고통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게 뭔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위로와 용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잠시 바삐 살던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함께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정성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안이라는 말이거든요. 불안은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안 속에 사실 빠져 있죠. 제가 몇몇 증거를 한번 조금만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중에 언제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낮 시간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5시가 넘어야만 그제서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시라는 건 직장을 벗어나 있는 시간인 거죠. 생각해 보면 되게 씁쓸한 말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직장인의 83%는 회사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겨나고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빨리 퇴근을 해야 됩니다. 주말과 휴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또 요즘 직장인들은 단지 7%만이 회사에서 깊은 의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채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의미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25%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직장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대요.
나를 왜 이렇게 대해주는지, 이 직장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럼 직장을 떠나냐?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직장에 몸은 그대로 둔 채 마음만 직장 바깥으로 가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직장인의 53% 정도는, 반 정도 되죠. 반 정도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2010년에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한테 참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70여 %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 이상이 직장 생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직장 생활 나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대들은. 그러니까 20대들은 더욱더 직장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 있는 거죠. 신입사원들은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구하는데 입사한 지 1년 안에 약 30% 가까이가 퇴사를 생각합니다. 예.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퇴사가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직장에 있지만 그러니까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다 직장을 떠나버린 거죠. 조직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열정 이런 것도 예전과 다르게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 중간 관리자들의 하소연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요즘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계적으로만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 직장인들만 그런 건가 아니면 전 세계 직장인들이 다 이런 건가 이렇게 하고 자료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니버섬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은요. 전 세계 57개국 중에 우리 행복도의 순위가 47입니다. 예. 57개국 중에 47이에요. 한국의 경제 수준은 거의 10위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의 행복 수준은 47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47위 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도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직장인의 행복도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예. 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난 것 같다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난 직장인들이 저한테 어떤 하소연을 많이 했나 어느 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요즘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늘 이래요. 시간을 누가 훔쳐간 걸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할까요? 그리고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발등에 매달려서 눈앞에 있는 과제를 처리하느라고 대부분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야가 굉장히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중에 5년 뒤, 10년 뒤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막연해 하세요. 막연한 불안감만 잔뜩 갖고 있는 거죠. 이 바쁘다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약간 산업 이데올로기입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게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건 증거였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쁘다는 건 무언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요. 바빠서 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쁘면 좀 나쁜 사람이 돼요. 예의도 없고 늘 변명을 해대는 사람이 되거든요. 문제는 바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양쪽으로 바쁜 일에 중독적으로 매여서 자기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방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내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공허해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다 떠넘겨 놨습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윗분들이 하셔야 되죠.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문제의 주인에서 약간 비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감이 커져 있는 거죠. 또 일과 삶의 균형,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이것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씩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결국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내 편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만난 한 직장의 대기업 임원은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시기를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야 너무 많죠.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낼 수 있는 친구, 진솔한 이웃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세계 안에서 고독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연대가 끊어졌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나도 무너지고 우리 가족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을 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또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걸 쌓아두면서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대체로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저도 이제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 너무 거창하게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범위를 제가 조금 좁혀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비극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불안에 포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인가? 자기 대본이 상실된 데서 온 거라는 거죠.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대본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써준 대본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자기 대본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대본, 아빠의 대본, 사회가 요구하는 대본을 충직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직장에 와보세요. 직장의 수많은 매뉴얼과 규칙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대본이 아니라 다 남의 대본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남의 대본을 갖고 살면 살수록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해지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갑자기 은퇴할 때쯤 되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은퇴가 무슨 문제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고민할까요? 생각해 보면요. 은퇴 직전까지는 직장의 대본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됐어요. 근데 은퇴하면 내 대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대본을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본이 아니라 남의 대본으로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제인 것 같다. 그게 또 사실은 진정성의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복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두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서사라고 표현했어요. 서사는 영어로 말하면 내러티브 또는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자기 삶의 역사가 복원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서사를 말해보라고 하면 없어요. 단편적인 사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꿰어서 하나의 궤적으로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뇌병변 중에, 그러니까 뇌질환 중에요. 디스네러티비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는 병이에요. 뭘 얘기하는데 앞뒤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이 없어지면 삶의 서사가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서사를 이루는 건 우리들의 기억이에요. 기억을 잘 복원해야 서사가 생기죠. 네. 인생을 살면서 기억이 갑자기 없어지는 병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갑자기 없어지는 병이 있죠? 네, 치매죠. 치매가 왜 이렇게 공포스러울까요? 그건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누군지 모른 채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야 한다는 거 엄청난 공포잖아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이 서사가 무너진 건 내가 없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서사를 복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면서 교육자이시고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에요. 다중지능 이론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리더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탁 내린 게 있는데 뭐냐면 삶의 병기고에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 이야기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너무 인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눈도 침침하시고 손도 잘 안 움직이시는데 컴퓨터를 항상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서류 뭉치를 덜썩 보내더니 내가 이거 파일을 정리를 못 하겠대요. 앞이 안 보이고 이래서 타이핑도 못 하겠고 오타가 잔뜩 있으니까 좀 고쳐달래요. 저도 바쁜데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켰을까? 그리고 내팽겨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뭐지? 하고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다 가득 적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대목은 저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픔이 있으셨구나. 이런 고통이 있으셨구나. 맨 끝에 가니까요. 모든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증손주까지.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른 책을 만들어가지고 50권을 딱 찍은 다음에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감동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인생이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죠? 선배는 후배에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이 삶에 저는 중요한 책임이고 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자기 삶을 복원하고 자기의 삶의 진정성을 복원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사를 만들려면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멋진 감동적인 영화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플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서사를 만들려면 꼭 우리가 찾아서 복원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저는 첫 번째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영혼의 소리가 들린 적이 있나요? 사실은 엄청 많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무심했을 뿐이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꼭 신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 안에서 불러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놓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가 들리는데 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종소리가 들릴 때 이걸 포착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진짜 구현하고 싶은 삶의 열망, 목적, 꿈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소명으로부터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목적이 만들어지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삶의 과업이 생겨나요. 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점이 있어요. 아,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런 비전을 구현하는 동안 일관되게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걸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명, 목적, 사명은 다 동일한 디멘전에 있는 한 단어일 뿐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목적과 비전과 가치가 만들어져야 인생의 플롯이 만들어지죠.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이 목적, 비전, 가치에 의해 정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의미가 생겨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삶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극적 구조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한 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분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떠올리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분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향해 저런 꿈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면 그게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는 대를 물러가요. 대를 이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위인전이라고 하죠. 왜 어린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을까요? 아, 이렇게 멋진 삶의 대본이 있다는 걸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한번 참조해보고 너의 대본을 만들어봐라. 그게 위인전인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서사들이 어느 날 정말로 쉽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 진실한 건 당연하겠지만 내 삶의 목적과 비전,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 네,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일,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일,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답을 못 찾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동안 적어도 우리 자신과의 위선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보다가 하나 흥미있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는 말을 설명한 말입니다. 저 말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동안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로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좀 다른 뜻이었어요. 에우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이몬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란 좋은 영혼을 가진 상태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번역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의 목적은 좋은 영혼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당대에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살아있는 동안 체험할 수 없다고 느꼈대요. 내가 살아생전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우다이모니아는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그걸 좋은 영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막 행복해야 될 걸 꿈꾸지만 그 당시 거대한 지성들은 내가 죽은 뒤에 내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좀 거창해 보이지만 저는 이런 노력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진정성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진정성을 찾아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저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네.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죠. 네.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요. 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통, 컴은 함께 한다잖아요.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말은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서 내가 실제 아파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민이나 공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는 좀 달라요. 공감은 그냥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아파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컴패션을 어디서 잘 체험할 수 있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체험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막 배를 이렇게 자꾸 떼굴떼굴 구르면 부모는 진짜 아파요. 내가. 저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녀 옆에서 야, 너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공감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긍휼감이 가족 안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 긍휼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았을 거예요. 깊은 연대를 느꼈을 겁니다. 사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 얽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건 이 컴패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살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긍휼감이라고 하는 것을 복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휼자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사람 인변에 피혈자가 들어있어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이 휼자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도 저는 컴패션에 대한 번역도 굉장히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제 일이 조금 줄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두꺼운 책, 그동안 못 읽었던 근 1000페이지, 800에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이때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고 읽은 게 뭐였냐면 추구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한 700년부터 기원전 한 100년 사이에 출현했던 인류 사회의 거대한 지성들의 이야기를 그 역사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종교학자이고 역사학자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다 이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추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대한 인류 지성들의 여정을 쭉 밝혀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고뇌했지만 동서양을 방론하고 그들은 다 동일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말이고요. 또 한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는 건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죠. 아니 왜 그 동서양의 수많은 지성들이 인간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고민을 고뇌하면서 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걸 잃어버렸던 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슬픔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안에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연기라는 게 모든 만물이 서로 인연이 화합해서 생겨난 거래요. 석가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연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석가가 말하는 게 뭐냐? 자비였던 거예요. 자비는 즐거움을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슬픔을 없애주려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자비야말로 그걸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석가만 그런 건가? 우리 잘 아는 동양에는 공자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공자는 늘 인을 말씀해 오셨죠. 근데 그거 말고 공자가 말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제자인 자공이 물어요. 공자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생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서해라 이렇게 말해요. 서자가 한자로 보면 위에 같을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긍휼, 컴패션, 자비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든 현인들이 깨달았던 당연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좀 끌어안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다운 삶을 살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 건강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사회의 진정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 정치인, 엘리트,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로 다시 가져야 될 건 긍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는 마음. 네, 그게 저는 진정성의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불안, 서사, 긍휼 네,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뭉클해서 눈물도 글썽이며. 네. 그렇죠? 네. 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 원주민들하고 정글을 탐험할 때 그 탐험가들의 짐을 원주민들이 들어주는데 가다가 원주민들이 자꾸 서서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서니까 아니 왜 자꾸 서냐 그러니까 아직 내 영혼이 따라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맞아. 했는데 그 얘기 듣고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 영혼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요즘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요. 영혼을 비워놓고 네.
어떤 경우는 좀비처럼 예. 사는 듯한 인상을 받을 예. 때도 있죠. 예. 직장인들 정말 많이 만나실 테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부시고 이럴 텐데 그런 분들은 더 영혼이 왔다 갔다 날아다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직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만날 때마다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저랑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하소연을 해서 그런지는 그렇겠죠. 모르겠으나 네. 정말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불안감이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처럼. 사실 조금 좋은 기업에 다니는 대기업의 네네. 임원 정도면 경제적으로나 뭐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들도 자기 노후를 엄청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불안에 포획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또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불안을 조장해서, 그죠? 네, 네. 예. 그런 걸 느끼면 좀 애처롭게 상당히 생각이 되죠. 요즘 직장인들. 특히 뭐 주식시장, 부동산 네. 많은 욕망들 때문에 네. 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만연하기도 한 것 맞아요. 같기도 네, 하고 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조어입니다. 예, 그게 너무 오히려 안 나온다라는 게 낯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근데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고 익숙해지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하신다면 예.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서양 책을 많이 보다가 네, 네. 보니까 서양에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말을 보니까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성실하다는 말과 진정성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죠. 네. 성실하다는 걸 영어로는 sincerity라고 하는데 이 sincerity가 영문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true to others, 그러니까 타인에게 진실한 것. 이게 성실한 거래요. 그런데 진정성은 뭐냐? true to oneself예요. 내가 나한테 진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내가 나한테 진실한 것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일관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실한 연기를 너무 하다가 진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요구, 압력들이 많으니까 계속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삶과 무관한 거죠. 나를 잃어버리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성을 쫓다가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나한테 진실한 체험을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성실함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정성을 빼놓고 성실한 척 하다 보니까 자꾸 허구적인 가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자기한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분리감을 경험하는 그런 비극이 네.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이게 진정성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미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서사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네. 내 인생의 스토리에 부합하는 자기 삶을 살기. 그러려면 서사를 복원해보고 그 서사와 현재 나 사이의 갭을 계속 좁혀가도록 노력하는 것. 네. 그런 게 진정성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정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네. 들여다보게 되는 네. 저는 그걸 성실함으로 이렇게 대비해서는 생각을 네. 못했었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오는 네. 표현인 것 같네요. 네. 네, 어찌됐건 존재한다 나는 그리고 산다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왜 가고 있는가라는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은 정말 죽을 때까지 네. 끝나지 맞습니다. 않는 질문일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 요즘 특히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복원되고 다시 이것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고 다시 이야기가 되는 데에는 특별히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비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한동안 고도 성장기를 지나왔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일하면 많은 걸 성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사실 자본주의가 만난 최초의 위기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고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저성장 국면에 다 놓였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부모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포기를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접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현재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 거죠. 저는 이 비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그걸 성취할 수 없다면 인생이 의미 있어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전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근데 그런 말과 함께 목적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을 갖고 네, 있으니까 그 네.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끊임없이 이런 화두와 싸우면서 그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것을 나를 이해해야 그 다음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헤매고 스스로와 투쟁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기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이런 문제들이 개인한테는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 진정성에 있는 삶을 살 때 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난감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 경험으로도 보고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매체에서 생각이 지배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대기업의 한 임원들하고 교육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계속 던졌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뭘 발견하셨나요? 그들이 뭘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선생님 그만 질문하시고요. 그냥 답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의 임원이시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늘 누군가가 준 답을 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삶을 사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약간 넓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 은유로 표현하면 생각의 저수지를 크고 넓게 만들어서 이 물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생각으로는 넘칠 수가 없고요. 그죠? 깊어질 수도 없고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는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키우는 데 있다. 뭐 생각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서툴지만 짧은 글이라도 읽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보고 이걸 또 누군가와 비교해보고 이러는 동안 생각의 저수지가 차오르지 않을까. 그때 자기다운 진정성 있는 삶 이런 걸 실현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행복이나 보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뭔가 사람들이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저는 긍휼이란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 긍휼이란 말을 이런 강의에서 들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그 실제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천 방안 같은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나 혼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잘 될 거야. 그쵸. 이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 약간 망상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 슬픔에 빠졌는데 나 혼자 히히하하 이렇게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진짜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긍휼이라는 말을 진짜 우리 시대가 진지하게 복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주해 보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랄까? 이런 걸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가깝게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의 고통은 뭘까? 이 아이의 상처는 뭘까? 읽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조직의 관리자라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각자 자기 역할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는다면 저는 자기 존재의의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자들은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컴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멋지다.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를 잃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물건과 제품이 나오는 이유는 그 긍휼감에서 온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고통의 뿌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고유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고 동시에 사람들을 아우르는 연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서로의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니까 더 이상 고독하거나 외로운 일도 없는 거죠. 관계의 네. 창의성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강의 네. 너무 감사했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아유, 돌아보게 네. 되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이제 무언가 그런 궁일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더 깊게 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최고의 스포일러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진정성의 여정에 들어서게 합니다. 이를 망각하는 순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차게 되고 삶이 거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